과학의 발달과 함께 소위 말하는 과학윤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또 그 과학적 활동은 어떤 규정과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또 그것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보면 이 과학윤리는 크게 보면 실험적인 파트, 그 다음에 출판 쪽,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연구윤리라고도 하고 과학윤리라고도 하는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실험윤리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죠. 자, 지금부터는 출판윤리입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실험만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과학자가, 연구자가 실험만 하고 보고서를 안 쓴다 하면 이것은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걸로 인정받습니다. 즉, 연구를 한 이상 반드시 보고서를 써야 돼요. 보고서를 안 쓰면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심지어는 새롭게 발견된 이유나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란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게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다. 근데 내가 입 다물고 있다? 뭐 부작용이 있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한다? 뭐 좋은 일을 얘기 안 하는 건 또 모르지만, 좋은 일은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사람들이. 안 좋은 일조차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거를 보고서라는 형식을 통해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신뢰감과 이 과학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에 일깨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왕왕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 특히 이제 저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겨, 또 저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이 논문에서 여러 가지 부정 사례가 생길 때 제일 이제 문제가 생기는 많은 부분이 이제 저자. 쟤는 실험을 안 했는데 왜 제 맨 첫 번째 저자지? 얘는 뭐 무슨 지도도 안 했는데 왜 공동 연구를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런 저자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또 여기도 표준 작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자격 조건, 제 앞에 저자는 실험의 공헌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제1저자로 줘요. 그런데 실험을 단지 했다고 1저자를 주진 않습니다. 실험의 공헌도가 높다는 의미는 실험 디자인, 실험 수행, 데이터 관리, 논문 작성까지 4개를 다 포함해서 공헌도가 제일 높은 사람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내가 대학원에 들어와서 내가 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난 제1저자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1저자가 그렇고, 교신저자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나 책임 범위는 국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교신저자는 실험의 전체적인 걸 제안하고 거기에 대한 실험 비용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논문 작성까지 책임지고 리포트하는, 보고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분을 교신저자를 하는데, 만약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는 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교신저자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실험을 한 사람이 따로 있을 경우 실험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실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리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거와 상관없이 교신저자가 모든 걸 관할하기 때문에 교신저자한테 모든 책임을 물리고, 이게 국가마다 차이는 있어요. 근데 어쨌건 교신저자는 논문 디자인, 논문 작성, 투고 책임 이런 거를 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걸 교신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저자하고 교신저자는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실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을 제1저자로 하고, 교신저자를 이 지도교수를 교신저자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공동저자는 연구 목적에 대한 초기에 또는 실험을 나눠서 했을 때 공헌도가 제1저자는 떨어지지만 내가 실험 5개 중에 하나는 했다. 뭐 다른 사람이 또 2번째 실험 내가 했다. 3번째 실험 내가 3번째 실험 했다 했을 때는 다
공동 저자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분이나 연구 논문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이 조사를 했던 사람, 그다음에 데이터 해석에 기여했던 사람, 그다음에 원고를 그러니까 논문 보고서를 작성하면 이걸 같이 리뷰한 사람, 같이 수정한 사람, 그다음에 데이터 해석을 해준 사람, 이런 분들이 다 공동 저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리포트 논문 작성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우선 논문 작성은 절대로 서술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논문 작성은 무미건조하게 해야 돼요. 뭐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분이 매우 좋으셔서, 그리고 어머님하고 얘기도 잘했고 해서 설탕물을 1g 먹었는데 잘 드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오늘 설탕물 1g을 드셨다예요. 핵심입니다. 절대로 서술적으로 표현하지 말 거.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 문법 배울 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배웠죠. 4형식, 5형식은 거의 없습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거 상당히 많아요. 즉, 가능한 간단 명료하게 기술하고, 두 번째, 반복적인 말을 쓰지 않습니다. 즉, 시험 결과가 좋았다. 그리고 한 5줄 뒤에 그래서 좋았다. 또 5줄 뒤에 또 좋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한 번만 명확하게 쓰고 땡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각 섹션에 맞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보면 논문은 요약이 있고, 그 다음에 서원이 있고, 재료 및 방법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고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약은 왜 이 실험을 했는지 한 문장, 그 다음에 실험을 한 이유, 실험의 디자인이나 이유를 쓴 게 한 문장, 그 다음에 실험 결과, 실험일은 뭘 했는데 결과는 어땠다, 실험인은 뭐 했는데 결과는 어땠다, 실험사는 뭐 했는데 결과는 어땠다. 그래서 고로 결론은 또 한 문장. 이런 식으로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하고, 그 길이가 각 학회지마다, 학술지마다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 뭐 예를 들어 총 200단어를 넘지 않는다라든지 250단어를 넘지 않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약은 그렇고, 그다음에 서원은 현재 상황이 어땠고 문제가 뭐니까 내가 이 실험을 왜 했나, 그걸 크게 3문단으로 나눠갖고 뭐 한 페이지 이내로 쓴다든지 이렇게 요령입니다. 재료 및 방법은 아주 무미건조하게 아까 말씀드린 SOP에 따라서 표준 재료 및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 교실에서 논문 3개가 나왔는데 재료 및 방법은 아주 극히 몇 가지만 차이가 나겠죠. 왜? 표준 작업 지침이 있으니까. 그게 재료 및 방법을 쓰는 요령. 그 다음에 결과는 아주 무미건조하게 이를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이랬고 유의차가 있었다. 실험 2에서 뭘 봤는데 결과가 어땠고 유의차가 있었다, 없었다. 실험 3에서 이런 식으로만 하고, 디스커션은 학생들이 디스커션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디스커션의 핵심은 실험 결과에서 아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을 보면 디스커션에 제일 큰 정성을 들여요. 그래서 내 실험 결과는 이랬는데 딴 사람은 어쨌고 뭐 어쨌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필요 없어요.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논문 리뷰를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데이터, 표하고 요약, 그 다음에 선을 많이 보고 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디스커션 같은 경우는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앞에 부분은 실험 디자인이나 실험을 어떻게 수행했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말씀드린 해당 연구의 논지를 벗어난 본인, 타인의 자료는 인용해야 되는 거고, 가능한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고, 문서 작성에 불필요한 작업을 회피하고, 제목, 초록, 서원,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이렇게 순차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보통 학생들 보면 재료 및 방법을 먼저 써요. 그럼 이게 제일 길거든요. 실험일은 뭐 했다, 실험일은 뭐 했고, 이런 실험 조건을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영어로 쓰는 실험이면 이 재료 및 방법만 쓰면 마음이 뿌듯해요. 내가 영어를 많이 썼구나.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실험은, 이 논문이나 보고서는 이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논지라고 저희는 그러는데 이 흐름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맨 처음 제목부터 순서적으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험 보고서까지 다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첫 번째 장에서부터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자가 되면서 이제 실험을 하고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럼 그런 연구자들 과연 어떤 덕목을 갖고 그 연구자로서의 생활을 해야 되냐? 사실은 이 지금 보여주는 화면에서 나타났듯이 연구의 윤리적 실천 원칙이 있습니다. 뭐 보면 정직함, 주의 깊음, 개방과 수용, 자유, 공정한 공로 배분과 책임, 교육 어쩌고저쩌고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1998년에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의 윤리적 실천 원칙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부분이 내 자신의 능력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10년 후에 똑같은 기관에서 연구의 윤리적 실천 원칙을 다시 발표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대부분 있지만 특이한 게 동료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지적 재산의 존중이라든지 준법, 그다음에 실험 대상의 존중, 사회적 책임 이런 새로운 그 덕목이 많이 추가됐어요. 즉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역량을 중시하는 연구자의 덕목에서 이제는 상호, 소위 말하는 소통이라든지 상호작용.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공계 연구는 협업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나 아닌 이웃, 나 아닌 동료, 나 아닌 사회, 내가 속한 사회의 비중이 그만큼 과학에서 커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그 키워야 할 능력들, 이게 이제 영국의 리서치 컨실에서 학생들의 기술 연수 요건에 대한 연구의 공동 성명인데 기초적 연구 수행 능력도 필요하고 연구 환경에 대한 이해 능력도 필요하고 연구 관리와 정보 능력도 필요하고 전문가적 유능성도 필요하나 소통이라든지 네트워킹, 그다음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걸 포함해서 경력을 잘 관리해 주세요 하는 이러한 그 연구자의 키워야 될 능력에 대한 그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특히 이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 노트를 작성하고 이랬을 때 연구 진실성, 진실된 결과, 거짓이 없는 데이터를 써야 된다. 바로 그게 정직성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상호 존중, 공정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게 우리는 연구 진실성을 확보했다라는 말로 제가 애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연구 진실성 위원회도 그 연구 진실성이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듣는 게 바로 거기서 유일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런 거를 뭐 얘기하는 게 적절치 못하나 그러면 연구 부정행위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위조, 변조, 표절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연구 진실성에 위반되는 것이죠. 즉 뭐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 적어라 그거예요. 가설이 기각되면 기각된 대로,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된 대로, 데이터가 튀면 튄 대로, 튀지 않으면 튀지 않은 대로, 있는 그대로. 그 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경우는 또 주위 사람들이 제소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고발 같은 경우 이런 거를 그 심의를 해주고 심사를 해주는 게 소위 말해 연구진실성위원회,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ORI의 기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모 대학교의 연구윤리 지침입니다. 여기 보면 연구자들의 지적 호기심은 탐구를 향한 원동력이며 호기심으로 유발된 탐구는 우호적 환경을 통하여 꾸준히 지원할 때 비로소 창의적 결과로 태어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약한다면 우호적 환경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는 SOP, 스탠다드 표준 관리 지침,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토콜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런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토콜과 연구에 맞는 환경을 유지하면서 실험을 해야지만 비로소 창의적 연구로 연결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창의적 연구를 통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말,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명제가 진리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연구 행위는 사회적 행위다.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과학자가 과학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존중받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아니다 그거예요. 물론 창의성은 중요시하고 그 사고의 자유는 중요시하나 반드시 과학자는 과학 자체가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활동을 꼭 사회적 책임을 꼭 지켜서 연구를 수행해 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덤으로 제가 그 대학 교수로서 활동하면서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첫 번째는 대학교에 그 여러분들이 그 입학을 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전혀 그 교육을 못 받고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공계 학생에 대해서는 과학의 기본은 요 정도입니다 하는 거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정성적 가치거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쁜 대학에 들어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내 분야에서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그거는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 중고등학생에 대한 그 진로 탐색 그을 가끔 초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덤으로 여러분들한테 몇 분 동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진로의 결정,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기존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그 관료주의 또는 이 봉건주의에서 신분의 계층이 있었죠. 왕족, 양반, 평민, 천민. 그리고 각자의 롤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그죠? 마찬가지로 사회 패러다임이 굉장히 바뀝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유명한 그 사회학자가 계세요. 뭐 경제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양반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극단적인 사고 혁신이에요. 세상이 변한다. 세상이 전혀 우리가 생각 못한 방향으로 변한다. 요즘 코로나 있죠. 이게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인류한테 닥친 큰 재앙인데 그 덕분에 갑자기 세상이 바뀌게 됐어요. 갑자기. 소위 말하는 언택트 시대라든지. 그다음에 사람 대신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게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이 리프킨이라는 학자는, 리프킨 박사는 이런 걸 크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이걸 결과적으로 공유사회로 되는 게 아니냐. 즉, 옛날에 이제 산업혁명 때에는 쉽게 말하면 이 노동 집약적 산업이 발달돼 있었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물건이 잘 팔리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더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확대되고 직장이 많아져 갖고 거기서 돈 버는 사람이 많아져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됐다. 그렇죠?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 없이 로봇가 다 일하고 오히려 고용이 적어져요. 사회는 과학은 발달하는데 오히려 고용은 없고 사람들은 돈이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뭐 카메라를 가질 수도 있고 차를 가질 수도 있는데 요새는 그냥 가질 돈이 없으니까 나눠서 쓰는, 뭐 렌터카를 한다든지 뭐 다 요새 아시다시피 뭐 정수기나 이런 거 렌탈 많죠. 그래서 이제 뭐 렌탈사 많이 발달된다. 이게 쉽게 말하면 공유 개념으로 가는. 이런 공유를 하다가 보니까 테크놀로지, 언택트,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여러분은 전혀 다른 세상에,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고용되는 사람보다 자유업종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종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플랫폼 산업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중 하나에
입장일 수도 있고 플랫폼 산업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전문성이겠죠. 어떤 걸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전문성을 씁니다. 그것이 자동차 회사건 언론사건 어디건 간에 필요할 때는 그 전문가를 쓴 그 플랫폼 산업의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 적성 탐색, 진로 탐색 얘기 많이 해요. 저 딱 한마디로 그냥 끝냅니다. 아무데나 다 들어가세요. 어떤 과건 다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어떤 과건 희망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제대로 안 하면 희망이 없어요. 어떤 과도 다 좋습니다. 거기에 몰입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적이 어쨌건 좋건 나쁘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부모님한테 그런 말 많이 듣죠. 야, 너 적성 모를 땐 일단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면 그 나중에 수능 시험 보면 다 점수만 잘 받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 그런 말 많이 듣죠. 근데 점수 받아봐요. 그렇게 됩니까? 그냥 점수 맞춰서 가죠. 내가 좋건 안 좋건. 중요한 건 점수가 적성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의 적성은 그 점수, 수능 점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랬을 때 사람의 유전자는 그 좀 어려운 말로 해서 유전자 각 있는 현상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 없죠, 세상에. 다 다른데 누구한테 너 이거 하면 다 성공해. 그건 모릅니다. 바로 나하고 똑같은 형제라도 그 사람은 그게 맞는데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어떤 과가 들어가는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건 첫 번째 적성, 두 번째 그 적성에 맞는다면 어떤 데건 다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단지 앞으로의 사회는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여러 가지 분야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인간을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전문성이 통합되고 그 사이에 경계가 파괴되고 사고의 전환. 제가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약 개발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면 전임상은 수의사가 필요합니다. 물질 개발에는 화학과가 필요합니다. 화학자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임상실험은 의사가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하고 뭐 여러 분야가 다 합쳐서 신약이 개발되는 거하고 똑같이 결과는 사람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는 내 전공, 네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대도 필요하고 인문대도 필요하고 간호대도 필요하고 자연대도 필요하고 의대도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중심으로 하는 건 크게 네 가지 꼭지가 있어요. 세 가지 꼭지가 있어요. 우선 건강에 관한 것. 건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치료하고 그 예방이겠죠. 질병을 안 걸리게 하고 질병 치료하는 그게 하나. 건강. 두 번째 편리. 뭐 스마트폰, 갤럭시나 아이폰 요새는 다 거기서 다 해결하죠. 그 모바일에서. 그런 편리성. 그다음 세 번째 환경, 지구 환경. 아무리 편리하고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지구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환경 보호나 이런 거. 그 큰 세 꼭지예요. 그 세 꼭지 하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색깔이 다 합쳐지는. 그래서 전문성이 통합되고 그러다 보면 경계가 파괴되겠죠. 뭐 자연대 교수가 뭐 의대 연구를 하고 뭐 의대 교수가 수의대 연구를 하고 뭐 인문대 교수가 뭐 의대 연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왜? 그건 다 필요하니까. 소위 말하는 플랫폼으로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세상은 빨리 변한다는 것. 학문이 발전된 것과 같이. 그래서 모든 전공은 사람으로 모이기 때문에 다들 비슷해져요. 다들 비슷해져요. 단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자기 적성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허비 플래너란 단어를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워라벨.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반적인 회사에 취직하면서 자기 여가를 누리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더 좋은 거는 내 직장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어떤 인플로이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대세일 수도 있어요.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취업 기회도 적어질 수가 있으니 공유사회가 되면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시대보다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 일할 거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즐기면서 하는 그런 사회가 금방 다가온다는. 여기서 가장 소중한 점,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아끼시라는 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적 다양성에서 여러분 중에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예요. 살기 좋은 동네가 과연 변호사 사무소만 있는 동네, 아니면 병원만 있는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일까요? 어떤 사람은 병원도 가야 되니까 병원도 있어야 되고, 이발소도 좋은 이발소가 있어야 되고, 쇼핑센터도 있어야 되고, 그 심지어는 청소도 잘해줘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구성이 잘 돼 있어야 잘 사는 편한 동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는 이 세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이니 너무 그 밖에 보이는 거에 두려움을 갖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힘을 내고 즐겁게 내가 원하는 걸 찾으면서 호비 프로네가 되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좀 주변머리는 없지만 말씀드린 과학윤리와 그다음에 적성에 대한 팁 말씀드리는 걸 마칠게요.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